이 책을 읽고 있으면 그 나쁜 놈의 이야기를 내가 공감하는 순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인간을 동정하는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느끼게 한다. 참 이런 의미에서 이 저자인 정희정 작가는 묘한 재주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종의 기원에서 주인공 한유진은 법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준비하는 건장한 체격의 26살 청년입니다. 어머니와 죽은 형을 대신해 입양된 친구 혜진과 셋이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새벽녘 유진은 비릿하고 진한 피냄새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피냄새가 잠을 깨웠다. 코가 아니라 온몸이 빨아들이는 듯한 냄새였다. 공명관을 통과하는 소리처럼 내 안에서 되울리고 증폭되는 냄새였다. 시야에선 기이한 사파들이 표류하고 있었다. 안개 속에 들어선 가로등에 뿌옇고 노란 빛, 발 아래로 소용돌이 치며 흐르는 강물, 비에 젖은 차도 위를 구르는 진홍빛 우산, 바람에 벌럭거리는 공사장 가림막 비닐, 머리 위 어디쯤에선 발음이 어눌한 남자의 노랫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잠에서 깨자마자 같이 사는 친구 혜진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혜진은 유진에게 어머니와 통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는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진은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자리에 앉아 어둑한 방을 밝히기 위해 불을 켠 유진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방 안이 새빨갛게 피로 물든 겁니다. 침대, 침배포, 이불, 베개 알 것 없이 그의 몸이 닿은 곳은 죄다 빨간 피가 낭자있기 때문이죠. 방바닥에도 핏자국과 피 묻은 발자국들이 다닥다닥 찍혀 있었고 그의 얼굴, 검정 스웨터와 운동복 바지와 양말까지 선지처럼 옹고된 핏물이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전날 밤의 일을 기억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유진은 어렸을 적 가족여행에서 사고로 아버지와 1살 터울의 형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유진은 정신과 의사인 이모 혜원이 처방해준 정체불명의 약을 매일 거르지 않고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 약이 영 찝찝합니다. 이 약만 먹었다 하면 유진은 머리에는 손오공의 금고알을, 손과 발에는 족쇄를 채우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종종 두통 때문에 대굴대굴 굴렀고 이명 때문에 귀가 늘 시끄러웠습니다. 심지어는 기억이 툭툭 하면서 끊긴다는 느낌이 들 때도 종종 있었죠. 몸의 움직임은 둔해지고 체력도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급기야 유진은 이 약을 내 인생이라는 풀밭에 풀어놓은 뱀이었다. 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번번이 놈에게 발목을 물어뜯기고 주저앉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유진이 이렇게 괴로워했지만 어머니와 이모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약의 복용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약의 부작용을 견디며 촉망받는 수영선수가 된 유진은 16살에 약을 끊고 경기에 출전했다가 그 대가로 경기 도중 첫 번째 발작을 일으켜 선수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데요. 이쯤에서 왜 유진이 이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지 궁금하시겠죠? 물론 부작용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유진은 환상을 얻기 위해 약을 끊는다 말합니다. 약물 중독자들은 대부분 환상을 쫓느라 약을 먹는다. 내 경우는 반대다. 환상을 얻으려면 약을 끊어야 한다. 끊은 지 얼마 후면 마법의 시간이 열린다. 약물 부작용인 두통과 이명이 사라지고 후각이 개같이 예민해진다.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돌아가고 생각 대신 직관으로 세상을 읽어드린다.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고 느낀다. 인간이 만만해진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가끔씩 의식이 스스로 깨어날 때까지 길고도 깊은 잠을 자는 발작도 찾아옵니다. 한없이 몸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약과 늘 주눅들게 하는 어머니의 철저한 규칙, 그리고 자신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듯한 기분 나쁜 이모 혜원의 감시 아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었던 유진은 가끔씩 약을 끊고
어머니 몰래 옥상으로 연결된 비산 계단을 통해 외출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왔습니다. 유진은 약을 끊으면 소위 개병이라는 것이 찾아오는데 힘이 남아도는 근육들 때문에 몸을 주체할 수가 없어 몰래 외출을 한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나름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 중에 하나였겠죠. 이날도 유진은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을 며칠간 끊은 상태였습니다. 전날 밤 유진은 그 개병이 또 도져서 옥상을 통해 몰래 또 외출을 감행한 거죠. 하지만 이날의 외출로 인해 유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방문을 당겨 열고 복도로 나갔다. 벽에 붙은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켰다. 핏자국과 발자국이 방문에서 복도를 지나 계단까지 쭉 이어져 있었다. 금붕어가 구름 속을 헤엄쳐 다니거나 황금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보면 이런 기분이 들까? 나는 문짝에 등을 기대고 서서 평소 청군이라 부르는 머릿속 낙관주의자의 속삭임을 들었다. 꿈이야. 아직 깨어나지 않은 거라고. 현실에서 이따위 일이 일어날 리 없잖아. 방 밖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방 안처럼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부분 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전 처음에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금붕어가 구름 속을 헤엄쳐 다니거나 황금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보면 이런 기분이 들까? 끔찍한 장면을 봤는데 구름 속을 헤엄치는 금붕어, 황금 파도가 도대체 웬 말이냐고요. 보통 우리들은 신비롭고 설레인 걸 느낄 때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유진은 피투성이의 집안을 보고 저런 기분이 든 겁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끔찍한 장면이 유진의 눈에는 마치 아름다운 풍광을 보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좋은 감정과 연결되면 안 되는 비극과 이 좋은 감정을 연결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연결선과 많이 다르다는 거죠. 좀 섬뜩하시죠? 이상하긴 하지만 그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진은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아래층도 피투성이로 도배된 위층과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굳이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주방과 계단을 가르는 칸막이 벽 및 피 웅덩이 안에 맨발 한 쌍이 나란히 놓여 있다는 점만 빼고요. 유진은 가까이 다가갑니다. 긴 머리채를 얼굴에 덮어쓴 여자가 죽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진은 죽은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누군지 확인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눈앞이 어둡게 왔다. 멀미가 났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뱃속에 뜨거운 모래가 가득 들어찬 기분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은 어머니 곁에 주저앉은 채로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암전된 머릿속에 불이 들어오기를, 그리하여 뭔가를 해볼 수 있기를, 내 안의 시계가 알람을 울려 이 악몽에서 건져내주기를 기대했다. 시간은 지루하게 흘러간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체적인 반응만 있을 뿐 유진의 감정 표현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때 강한 트라우마가 올 만큼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족이라는 걸 느끼면 어마어마한 상실감으로 고통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은 이게 진짜일 리 없다고 부정하거나 현실 자체를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려고 하는 태도도 많이 보입니다. 즉, 우리는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면서 그 장면과 그 사건에 대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정 제어에 뛰어난 사람이라도 살인과 같은 갑작스러운 죽음과 마주하면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감정, 즉 feeling은 감각, 센세이션을 느끼면서 나타나는 정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떤다, 슬프기 때문에 운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떨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울고 있기 때문에 슬픔을 느끼는 그런 정반대 방향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감각을 통해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유진은 감각은 있지만
이런 신체적 반응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죄다 신체적인 반응, 즉 감각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사건이나 대상이 나에게 주는 물리적인 경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묘사뿐이죠. 어머니의 죽음 앞에 본인의 감정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불쾌감이 들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 대목이라는 거죠. 더 소름 돋는 건 시간이 지루하게 흘러간다는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아예 멈췄다 라거나 혹은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진다, 이런 긴 시간의 정도로 표현하지 지루함과 연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건 역시도 아무 감정이 없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끔찍함, 불쾌함, 그런 일부 감정들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문화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들이죠. 아마도 유진은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알려줘도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장해 가면서 학습 자체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느끼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상하기는 싫지만 대부분 이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마도 119, 112 이렇게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유진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사건을 그저 바라본다는 거죠. 어머니의 살인 현장에서 제3자의 흔적을 찾으면 찾을수록 모든 증거들은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책의 화자이자 주인공인 유진을 말이죠. 그는 자신이 범인일 리 없다고 온갖 논리와 가설을 세워보지만 침대와 협탁 사이에 떨어져 있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발견하면서 무너집니다. 증거의 정체는 검붉은 핏물이 말라붙어 있는 면도칼이었습니다. 이 면도칼은 유진이 아버지의 유품 상자에서 발견해 가져온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 몰래 집어왔고 따로 간수하는 물건이 아니라 어머니 눈에 띄지 않도록 욕실 천장에다 감춰두고 있었죠. 자, 정리하자면 면도칼은 유진의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간간히 어머니의 환청만 들릴 뿐 유진은 새벽에 있었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확인할 방법은 하나뿐이었죠. 한때 면도칼은 아버지를 추억하는 기념품이었으나 이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물건이 돼 있었다. 제자리에 꽂히기를 기다리는 어떤 문의 열쇠였다. 일단 꽂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자폭장치였다. 알아야 했다. 내 안에 나라고 믿는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이든지 그 누군가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모르고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길이 없었다. 아는 순간 지옥문이 활짝 열린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내 인생이 송두리째 엎어진다 해도 유진은 죽은 어머니의 턱을 잡고 입꼬리가 시작되는 왼쪽 귀 밑에 면도칼을 꼽습니다. 살인의 기억을 떠올려 보기 위해서였죠.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느낌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익숙했습니다. 이건 어머니를 2번 죽이는 건데 아무리 악인이어도 이렇게까지 할까 싶어 정유정 작가는 이 부분을 넣을지 무려 5번이나 주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보통 사람의 사고방식이고요. 유진의 특이한 사고방식으로는 자신의 기억을 되살릴 수만 있다면 아무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 넣었다고 하죠. 유진이 처음에 주저한 건 어머니를 2번 죽이는 게 끔찍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죽인 사실을 확신하게 될까 봐 망설인 거라고 작가는 전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영위해왔던 생활이 깨지는 거니까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유진은 평범한 사람들과 세상을 읽는 법이 다른 듯 보입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는 유진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 부릅니다. 유진이는 포식자야.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최고 레벨에 속하는 프레데터. 포식자는 보통 사람과 세상을 읽는 법이 다르다고 혜원이 말했다. 두려움도 없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남과 공감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의 감정은 귀신같이 읽고 이용하는 종족이라고 했다.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다고 했다. 유진은
죽은 어머니 방에서 노트 한 권을 발견합니다. 본인이 지난 16년간 어머니와 이모에게 약 먹기를 강요받으며 속박당한 이유가 노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포식자, 즉 사이코패스였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유진은 온 생각이 일시에 정지됩니다. 정유정 작가는 유진과 같은 사이코패스들은 어떤 사람인지 작품에서 정신과 의사인 이모 혜원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사이코패스 중 최고 레벨을 포식자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프레데터는 심리학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보통 최고 레벨에 속하는 것들을 대부분 포식자, 프레데터라 불러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망각은 궁극의 거짓말이다.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완벽한 것이다. 내 머리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페이기도 하다. 어젯밤 나는 멀쩡한 정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고 해결책으로 망각을 택했으며 내 자신에게 속아 바보짓을 하며 하루를 보낸 셈이었다. 유진은 어머니를 죽이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중 망각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이코패스들이 말하는 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망각이 꽤 다르다는 거죠. 책에서는 유진이 면도칼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보고도 망설이죠. 정말 내가 그랬는지 아닌지. 면도칼로 다시 그날의 범행을 그대로 재현하자 그날의 기억이 그제서야 떠오릅니다. 유진도 범행 도구보다는 살인을 했던 손끝의 기억만이 뇌리 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들은 스스로 그 행동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기억을 사이코패스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수사관, 프로파일러 이런 분들을 교육할 때 많이 읽히게 한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봤을 거라고 가정하고 그걸 건드려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어떤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보게 하기 위해 이 책을 권유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즉, 이 책이 사이코패스를 완벽하게 정리해 나서가 아니라 사이코패스의 심리적인 그 중요한 특징을 미묘하게 잘 보여줬다는 거죠. 평범한 인간은 시간당 평균 18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솔직히 취약점이 있는 나는 평균보다 수치가 좀 높을 것이다. 수치의 우위만큼 솜씨도 능란하다. 마음만 먹으면 이야기는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유진은 어머니를 죽였을 때에도 경찰에게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이유를 만들어야 했죠. 그러면서 그는 말이 되도록 그림을 손보는 건 타고난 나의 재능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유진의 성향을 아는 정신과 의사 이모 혜원은 이를 수상히 여겼고 유진의 어머니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결국 집으로 찾아옵니다. 유진이 혜진의 전화를 받고 잠깐 집을 비운 사이 혜원은 언니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에서 유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카운트다운을 하는 심정으로 이모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기회를 줄 만큼 줬어. 차고 단단한 포석에 맨발이 닿았을 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어제부터 줄기차게 그네를 타던 어머니가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모 역시 내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나를 등진 채 퍼걸러 테이블 앞에 서 있는 건 이모가 아니라 장작개비였다. 어머니를 겁주고 들쑤시고 어르고 뺨을 쳐서 나를 망가뜨리게 만든 요망한 장작개비. 이 책에서 유진이 하는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끝없는 자기 변명입니다. 거의 모든 걸 합리화하죠. 내 목적을 달성하고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물건이 되면 굉장히 간단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에게 이모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장작개비로 보이는 거죠. 이모를 죽이기 직전 유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6년 전에 지금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소년의 인생에 대해 단 1g의 무게만 느꼈더라도 오늘 같은 날은 오지 않았을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운명으로 대면하지 않았을 것을. 이젠 너무 늦었다. 결국 이 말은 이모가 그때 내 인생에 간섭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 뜻이 되죠. 자기의 살인을 원망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모를 죽인 뒤부터 유진에게 들려오던 죽은 어머니의 환청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았던 양심이 사라지고 완벽한 사이코패스로
거듭난 순간입니다.